네이버 보다가 아는 동네가 나와서 깜짝. 네. 잘 쉬었어요? 네. 네이버 검색 순위는 검색 순위고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 291쪽에 이제 3절에 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여러분 거기도 별두개. 그러니까 투자 이론은 전체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의미 한번 보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이론은 마르코이츠가 논문을 써서 형성이 됐다 그 이야기고 넘어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의 유용성 그랬는데 뭐 다 읽어보시는데 이제 가로 2번 뭐 가로 7번 요 정도가 이제 의미가 좀 있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방금 이제 개요 보셨지만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분산 투자 이론이에요. 뭐 흔히 잘 아시는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일부러 번거로우려고요, 위험을 줄이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다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 1억이 있다. 그냥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주식은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야. 그러길래 여기다 1억 다 투자해버렸다. 이런 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분산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LG도 투자하고 현대차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회사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얼마씩 투자할 건지 이걸 3천 할 건지 4천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대단히 번거롭죠. 이렇게 번거로운 걸 왜 해야 되냐 그 이야기죠.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이유는 불필요한 위험을 그렇죠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나 원리다. 포트폴리오도 이제 투자 대안이니까 당연히 위험과 수익을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어떻게 계산 가능하냐. 아까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거죠. 이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걸로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까지는 못해도 되지만 이름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이 수익, 기대 수익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특히 포트폴리오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이제 평균의 개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중평균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느냐. 시그마 예상되는 수익에다가 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다 그랬죠. 그럴 때 포트폴리오는 확률을 대신 뭘 곱하면 되느냐? 투자 비중을 곱하면 된다. 비중. 그래서 확률을 대신 비중만 곱하는 게 차이다. 비중이라는 게 별거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런 투자안이 있다라고 치자. 내가 1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A 주식과 B 주식에 나눠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건 집중 투자예요? 지금 분산 투자예요? 분산. 그럴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 10% 20%이다라고 가정하자. 이 얘는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들고 있어요.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A 주식에 7천만 원 투자하자. 그러면 70%죠? 1억에 7천. 그러면 나머지 3천은 B에다 투자한다. 30%죠. 이걸 투자 비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각각 곱해가지고 나 돈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그러니까 7일은 7, 7%에다가 2, 3, 6, 6 더하면은 13%.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 거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자 포트폴리오 수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하고 이제 수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다시 말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용어부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자, 횡축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자산의 숫자죠. 자산의 숫자. 정축이 뭐냐, 이제 여기는 위험이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게 어디 원점이니까 제로죠. 여기는 이제 한 개 자산이다. 여기가 두 개 자산이다. 여기는 세 개 자산이다. 여기가 10개다, 20개다, 30개다라고 가정할 때, 예컨대 우리가 가진 주식을 삼성에다 싹 다 투자했다. 그러면 한 개 자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럼 분산 투자예요, 집중 투자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돈을 5천씩 LG하고 삼성에 투자했다. 그럼 나는 두 개 주식 가지고 있네요. 호로 내가 가진 자산의 숫자는 몇 개라고요? 두 개. 와 같이 한 200만 원씩 해가지고 30개 주식을 사버렸다. 그럼 내가 가진 자산의 숫자가 몇 개요? 30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산의 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의미는, 자, 내가 한 자산에 투자할 때는 여기까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두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니까 지금 위험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죠. 이와 같이 10개일 때, 20개일 때 더 작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20개가 넘어가니까 뭐 20개건 30개건 40개건 위험이 계속 낮아진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줄어들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분산 투자로 줄일 수 있는 구간의 위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분산 투자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위험을 뭐라 그러느냐?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럴 때, 자, 이 비체계적 위험 뭐라 그랬느냐? 이거는 그렇죠. 분산 투자를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개별 자산이에요?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이다 그렇죠. 예컨대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예컨대 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 IMF처럼. 그럼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질까요? 투자 자체가 그냥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 자산과 관련되는 위험은 제가 뭘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예컨대 삼성전자가 부회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 없어졌는데 계속 위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삼성을 좋아하는데 왜 삼성을 그렇게 예를 드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가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힘들어요. 뭐 삼성을 계속 예를 들자니. 그렇다고 다른 거 예를 들 것도 없어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장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장님은 아프시고, 그러니까 회사가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높을까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컨대 여기다 1억 다 투자했다. 그럴 때 반값 돼가지고 5천밖에 안 되면은 손해를 반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진 돈을 삼성에다가는 4천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LG도 투자하고 현대차 투자하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4천, 여기다 2천 투자하자. 그랬을 때 이 모든 회사들이 다 부회장님이 오게 계시나요? 개개 회사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말짱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잘 돼가지고 더블로 뛰었다 치자. 그럼 이제 8천이니까 4천 벌었네. 그죠? 여기는 여기도 더블로 뛰었다 치자. 뭐 아무 일 없으니까 2천 벌었다. 4천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까 절반까지 떨어진다 그랬죠? 가정한다면 5천 손해 보는 거예요? 2천 손해 보는 거예요? 2천. 그렇죠. 이제 절반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집중 투자했다면 1억 투자한 게 5천으로 딱 5천 손해 보는데,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2천 손해 봤지만 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 회사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은 집중 투자하면은 망해요. 집중 투자하면은 위험이 너무 커서 망하는데,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이 커진다고요?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럴 때 이 체계적, 비체계적 두 개를 합한 걸 이제 우리가 총위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한다 그랬어요? 비례.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데 이 수익에 비례하는 위험은 누구냐? 요거는 비체계적 위험은 수익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이건 줄여버리면 되니까. 수익에 비례하는 위험은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 체계적 위험이다. 아까 이미 확인했던 게 이거였죠. 체계적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네? 네, 어떤 위험만 비례한다고요? 비체계예요? 체계예요? 체계. 어차피 이거는 분산 투자를 없애버릴 거니까 아무 관계 없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체계적 위험이 수익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통계적 척도를 상관계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는 로우, 결정계수의 제곱, 로우의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상관계수라는 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두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가지고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다. 그럴 때 어떻게 투자해야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자산 쪽이요? 가능하면 마이너스 1인 자산 쪽이요? 에? 뭐요? 대충 해가지고 안 들리는데?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인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낮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낮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예 제거가 안 돼요. 그런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0.8이다. 그러면 아예 제거가 안 될까요? 조금 내려왔으니까 제거가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7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마이너스 1 쪽으로 왔으니까 더 많이 위험이 제거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그럴 때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은 뭐 옛날에도 했어요. 상관계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0.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0이 있잖아요. 0일 때는 위험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0.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겠지. 줄거나 안 줄거나. 네, 줄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 다른 분 뭐 의견 없나요? 공부 잘하는 분 많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 그 뒤에 선생님? 안 줄어들어요? 사장님은 어차피 모르니까 질문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사장님은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 처음에 적응 안 돼요. 두 분 다 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뭐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줄죠? 절반은 준다 그랬잖아요. 절반은. 플러스 1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험이 준다 그랬으니까 절반 반 내려왔죠? 그러니까 안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그 경영대 졸업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캐피탈 어셋 프라이싱 메서드라고 CAPM 모형이라고 있는데 자산 자본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건데 이걸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상관계수가 제로이고 공분산이 1이라면 딱 절반 줄어요. 이게 이제 위험을 얼마나 줄이냐 계산하는 모형인데 정확하게 절반 줄려면 이제 공분산이 1일 때야 이제 코블런트가 공분산이 1이 아니면 절반에 가깝게 줄어요. 절반 조금 안 되게 줄죠. 그러니까 안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상관계수라는 거는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산 투자해요. 1억을. 자, 삼성전자에다 5천 투자하고 SDS에다가 3천 투자하고 삼성 전기에다가 2천 투자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세계 회사에 투자했네 이거. 분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부회장님이 들어가 버렸어. 그럼 관리가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각각 반대로 움직여가지고 막 얘는 엄청 벌까요? 똑같이 수익률이 떨어질까요? 그게 이거라고요. 이거 상관이 굉장히 크다고 애들은.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근데 보통주를 1000주 사고, 우선주 1번을 1000주 사고, 우선주 2번을 1000주 샀다.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다르다고 같다고. 같아요, 이거. 이 주식의 차이는 배당 순위만 다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 따로 공부하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다. 즉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LG하고 삼성은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마이너스 1쪽이겠죠.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회사라면 약간 산업 분야가 달라요. 그러면 진짜 마이너스 1쪽이 되겠죠. 전자하고 생명공학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다르겠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자. 민법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은 진짜 안 해. 백쪽. 자, 요약집 백쪽입니다. 요약집. 자,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념인데, 자, 보시면,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나 원리. 그러니까 위험은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 편익이 수익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이용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제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이다 그랬는데 일단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의 힘에 이야기되는 위험으로 이자율, 경기 인플레 등 시장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피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것. 그래서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과 관련이 있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이란 개별적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각화해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개별 자산과 관련이 있고 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총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번갈아 2번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우리가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할 때 수익은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체계적? 그렇죠.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지 비체계적 위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하고 상관계수를 했는데 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죠. 자, 그것도 시험이 좀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자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 개별 자산 위험의 영향력, 즉 비체계적 위험은 증가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감소. 여기 그래프 보이죠? 자산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자산이 늘면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이야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를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확인 안 했으면 빼먹을 뻔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이 커졌어요,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더 줄여가지고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커진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그런 걸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라고 부른다. 네. 그다음에 자 이제 번갈아 2번 위험 감소 효과하고 상관계수를 했는데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2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한 두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네, 넘어가셔가지고 3번에 그러므로 두 자산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4번이죠.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 완전한 음이라는 게 뭐죠? 마이너스 0.7이에요. 마이너스 0.9999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완전한 음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9999 뭐 이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비체계지음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세모의 포트폴리오 수익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두 자산의 수익률과 구성 자산의 투자 비중을 가중평균한다. 이게요. 이 이야기예요. 두 자산의 수익하고 비중을 곱해가지고 시그마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고요?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저번 주에 된적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로 어떤 투자자 A, B 5대5로 투자한다. 이 경우 A 자산의 수익이 10%, B가 20%일 때 기대 수익은 0.5 곱하기 10%, 0.5 곱하기 20%. 그래서 15%이다. 이렇게 구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여기요. 이거를 50대 50으로 지금 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4번의 위험과 수익 측정 그랬는데 자 평균적 수익률은 평균값이 기대수익인데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느냐. 이제 투자 대상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사상, 즉 수익에다가 확률 또는 투자 비중을 놔둔다고요? 곱한다고요? 곱한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 저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죠. 요거 뭐 계산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가 사상이 1, 2, 3이다. 이럴 때 기대 수익이 얼마냐? 50%?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이거 저번 주에 풀었죠 사실은.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이 어떻게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비중이나 확률이나. 확률이 0.3이다. 그 다음에 얼마요? 0.5. 그 다음에 0.2. 자, 그럴 때는 각각의 수익과 확률 또는 비중을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 시그마 한다고요? 시그마. 3, 5, 15, 15%이고요. 10의 절반이니까 5%죠. 25에다가 20%이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시그마 하면은 이거 두 개는 없어지니까 15밖에 안 남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맨 밑에 줄 보니까 15% 이렇게 구할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위험의 측정인데 위험의 측정은 예제처럼 그렇게 계산을 잘하면 좋긴 한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거기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때 위험은 뭐고 뭘로 측정한다고요? 그건 기억하셔야 된다. 이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자 변이계수인데 자 나온 김에 바로 보죠. 자 변이계수라는 게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상대 위험 척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변이계수는 밑에 공식 있죠. 공식. 기대 수익분의 표준 편차를 했는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암기라고. 뭐라고요? 암기. 그래서 변이계수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변이계수랑 기대수익 단위당 위험의 정도다. 그 단위당 할 때 당 동그라미 당. 뭐뭐 대비 뭐뭐 당 그러면 걔가 분모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분모입니다. 그래서 기대수익 분의 위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1% 수익 1%당 위험이다. 그러므로 변이계수가 작은 대안일수록 동일한 수익률하에서 위험이 작은 대안이고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변이계수를 가지고 우월한 자산을 판단하는 문제가 대략 한 서너 번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변이계수라는 게 기대수익 단위당 위험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대수익 분의 위험 보통 이제 표준 편차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위험이다라고 치자. 자 그럴 때 수익이 똑같이 1%이다. 그럴 때 위험이 작으면 어차피 수익은 같은데 위험이 작은 자산이 유리한 건데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이계수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그러니까 변이계수가 큰 쪽이 유리하다고요? 작은 쪽이 유리하다고요?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평균분산 결정법인데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확인할게요. 이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지배원리라고도 해요. 또는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이라고도 한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기본 개념이 잘 돼 있다면 이제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평균은 뭘 주로 계산할 때 쓴다 그랬느냐? 기대수익. 그럼 분산은 뭘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위험이죠. 그래서 여기는 기대수익이고 A는 위험을 계산할 때 쓴다. 자, 그럼 이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쉬워요. 어차피 기대수익이 똑같은 두 개 자산이 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험의 관점에서, 위험이 동일한 두 개의 자산이 있다. 그럴 때는 기대수익이 낮은 걸 고르겠어요? 높은 걸 고르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위험이 같다면, 아니, 어차피 막 야근해야 돼요, 야근. 회사에서 어차피 날씨해야 돼요. 그럴 때는 월급 적게 주는 게 좋겠어요?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더블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뭐, 날밤 새고 일하는데, 뭐, 똑같은 월급이다. 그러면은, 날밤 새야 되겠어요? 칼퇴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칼퇴근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칼퇴근 해버리죠. 옛날 우리 때처럼 뭐 눈치 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갑니다. 라고 가버리던데. 그래서, 벙쪄가지고, 알았어. 뭐, 잡아놓을 명분도 없어. 예. 이렇게, 자, 4개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자, 수익률이죠. 0.1이다, 0.1이다, 0.2다, 0.3이다. 위험이죠. 여기 0.1이다, 0.2다, 0.3이다, 0.3이다 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A와 B 자산은 수익이 똑같죠. 그럴 때는 뭘 골라야 될까요? 위험이 작은 쪽이죠. 그래서 B보다는 A를 고르실 거고, 그 다음에 C와 D는 위험이 같죠. 위험이. 이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그렇죠. 그래서 C보다는 이제 D를 고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래프에다 작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셔야 되니까 스스로 그려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위험이고, 이거 수익이다. 이게 위험이고, 당연히 수익이다. 그 정도는 뭐 당연히 하셨겠죠. 자, 이게 0.1이고, 0.2고, 0.3이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0.1이고, 0.2고, 0.3이다 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A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A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곳이 A입니다. 자, B는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죠. 그래서 수익이 0.1이고 위험이 0.2죠. 이쪽이 B죠. C는 수익이 0.2고 위험이 0.3이죠. 그래서 수익은 0.2, 위험은 0.3. C네요. D는 수익이 0.3이고 위험이 0.3이다. 그래서 여기에 D다. 자, 그러면 다시. 자, A하고 B는 뭐가 같아요? 수익이. 자, 그래프 읽을 수 있죠? 수익이 같습니다. 위험이 큰 쪽이요, 작은 쪽이요? 네, 그렇죠. 그럼 B는 선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럴 때 A는 B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좋아요. 여기 C하고 D는 뭐가 같아요? 위험이 같죠? 자, 그럴 때는 수익이 낮은 쪽을 좋아하겠어요, 높은 쪽이요? 높은 쪽. 자, 그러면 얘는 선택할 일이 없으니까 D가 C를 지배하죠. 이와 같이 선택된 A와 D를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요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효율적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대충 이것도 효율적 전선, 저것도 효율적 전선 그러면 안 되고. 예. 얘는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요. 네, 효율적 포트폴리오,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 대상.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일반화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투자할 게 이렇게 4개밖에 없겠냐? 더 웃기는 거는 2개는 수익이 같아. 판단하기 좋으라고. 2개는 또 위험이 같아.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세상에는 수십 개의 투자 자산이 있겠어요. 수십 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공부한 이유가 이거니까 그래프를 아까운 시간에 이래서 그렸죠. 수익은 여기까지고 위험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마찬가지 모든 점들을.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는 수익이 같다. 그럴 때는 위험이 작은 쪽. 3개는
위험이 같다. 그럴 땐 수익이 높은 거. 이와 같이 평균분산 결정법을 통해서 우월한 자산을 선택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골라진 것들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골랐다. 그 이야기, 골랐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이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이다. 프런트가 뭐라 그랬어요? 호텔의 프런트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프런티어라는 거는 효율적이면서 앞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앞전자를 써서 앞에 있는 선에서 전선이라 그러는데 이야기는 이거보다 바깥쪽은 투자할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 뒤쪽에만 있는 거지. 이런 뒤쪽에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는 얘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요? 효율적이라고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거 선은 점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산 중에 효율적인 걸 골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골랐는데 요게 딱 한 개만 있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죠. 그런데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선은 점의 집합이니까 효율적인 것도 여러 개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골라보자. 자, 그래서 평균분산 모형을 적용해 보자. 자, 이게 예컨대 만약 A하고 D 중에 둘 중에 우월한 걸 얘가 고를 수 있다면 계속 그 우월한 놈과 다른 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최고로 좋은 건데 이게 토너먼트 방식인데 축구 찰 때 이긴 놈이 올라가는 거 이제 그걸 토너먼트 방식이라 그래요. 실제로 투자이론에서도. 그런데 보세요. 이게 되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수익이 동일할 때 위험이 작은 걸 고르자 그랬는데 A하고 D는 수익이 동일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못 써먹네 이거. 동일하지 않아서. 그러면 요거는 위험이라도 동일해야 수익이 큰 걸 고를 텐데 A하고 D는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써먹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균분산 결정법은 효율적 전선까지는 만들어 주는데 그 이상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걸 평균분산 결정법이 한계라 그래요. 한계. 얘는 한계가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까지만 알아낸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자산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래서 이제 1952년도에 러시아의 학자 마르코이츠라는 사람이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이론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컨대 여기가 위험과 수익이고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가정을 하자. 효율적 전선이다. 그럴 때 어떤 투자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갑의 투자 때문에 느끼는 만족감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만족감을 효용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 그런다. 그럴 때 이게 이제 갑의 무차별 곡선이고 요거는 을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가정하자. 을. 그럴 때 이 무차별 곡선은 요거는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또다시 어려운 이야기니까 여러분 범위가 아니니까 요것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무차별 곡선은 효용에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없는 곡선이라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1번 무차별 곡선이라면 이 점이건 이 점이건 이 점이건 이 점이건 효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랬죠. 이제 용어는 설명됐고. 자, 무차별 곡선이 같을 때는 효용의 차이가 없지만 무차별 곡선이 달라지면 효용이 다르다. 근데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만족감이 효용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높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이 만족감이 크고 2번보다는 3번이 크다고 이야기죠. 그럼 투자자는 어디서 투자 집합을 고르고 싶겠어요? 제일 만족스러운 게? 근데 3번은 효율적 전선 바뀌어 있으니까 투자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투자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로 만족하는 점은 어디가 되겠느냐? 그렇죠. 2번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죠. 이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다시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죠 이거. 이거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최적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뭐 어떻게 되는 점이라 그랬어요? 교차하는 점이요, 접점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접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아니다 그 이야기. 이 점은 여기 이제 교차하는 곳인데 스몰 a나 스몰 b 이건 아니고
large A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왜 small A나 small B는 안 되느냐? 이것도 빨간 선 위에 있으니까 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럼요. 효율적인데 문제는 무차별 곡선이 높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낮아서 선택해서 제외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만족감이 높은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가장 높은 점이 어디겠어요? 교차하는 점이요, 접점이요? 접점이죠. 뭐 어렸을 때 수학에서 많이 했던 최대치가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럴 때 을도 자신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B점을 최적이라고 선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고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럴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위로 볼록하다 그랬죠. 이렇게 생긴 거는 위험-중립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이거는 위험-추구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이거는 위험-중립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우리가 투자 이론에서는 주로 아까 일반적으로 누구를 따진다 그랬어요? 둘 다 위험-회피형이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런데 둘 다 위험을 실하긴 하는데, 자, 값은 이 정도 위험을 부담하고 이 정도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을은 이 정도 위험을 부담하고 이 정도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둘 다 위험을 싫어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가 배짱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격적 투자자이다. 이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보수적 투자자이다. 또는 방어적 투자자이다. 이쪽은 적극적 투자자이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이쪽은 방어적이다. 보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확인해버리고 거꾸로 기본서 확인만 해드릴게요. 자, 103쪽이죠. 요약집 계속 봅니다. 요약집. 요약집 103쪽 보시면, 자, 평균선 결정법이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동일한 일본의 투자자가 위험회피적이라면 동일한 위험하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고, 기대 수익이 똑같다면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동그라미 2번, 자, 지배율이 입각하여 선택된 투자안이 효율적 투자 대상이다. 다른 말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다음과 같은 기대 수익과 평균 편차가 4개 포트폴리오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칠판을 썼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필기하지 마시라 그랬죠. 요약집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들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동그라미 2번, 자, 포트폴리오 A하고 B는 기대 수익은 똑같지만 위험이 낮기 때문에 투자되는 포트폴리오 A를 선택할 것이다. 이 경우 A는 B를 지배하게 된다. 3번, 자, 포트폴리오 D는 C와 표준 편차가 똑같지만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D를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D는 C를 지배한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한지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지배 원리를 한다. 도미넌스 프린시플에서 도미나가 주인이에요. 주인.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도미넌스는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로마자입니다. 로마자, 도미나가. 그래서 로마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도미나, 주인님, 그러고 노예들이, 주인님 이러고 다니는 거. 배너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와요, 배너. 4번에 위 예제에서 포트폴리오 A하고 D가 효율적 투자 대상이다. 다른 말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4번에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을 했는데 기대 효용과 무차별 곡선이죠. 동그라미 1번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일 때 요거죠. 요거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약간 우상향 쪽이에요. 이쪽 떼버리면 그럴 때는 위험 회피형이고, 이번에 보수적 투자자죠. 보수적 투자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여기 애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럴 때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고, 얘는 기울기가 가팔라요, 완만해요? 완만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번에 공격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2번, 3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설명 이해되셨고, 4번, 그러면서 갑 투자자가 의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이다. 그래서 갑을 보수적, 을을 공격적이라 한다. 5번, 또한 무차별 곡선은 보다 위쪽에 있는 곡선이 효용이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그랬죠. 이럴 때 바로 이번에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 그랬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효율적 투자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 있는 포트폴리오, 이걸 최적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2번, 따라서 투자자 갑과 을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각각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가하고 나점이 된다. 3번 이 경우 투자자 값을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고 투자자를 공격형 투자자라고 부른다. 요것도 시험에 한 4번 나왔죠. 이것도. 특히 최근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보수적 공격적 이거는 25회 이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에 가로 3번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는데 아까도 맨 앞에서 보셨죠.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이용가치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기까지의 전 과정.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자, 이제 기본서도 한번 잠깐 보죠. 이제 기본서가 자 296쪽을 이제 볼 차례죠. 우리가 그 앞쪽은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296쪽에 보면 이제 6번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옆 페이지 가로 3번이 그 평균분산 지배 원리예요. 그 옆 페이지 297쪽. 옛날에 봤죠, 그죠? 평균분산 지배 원리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298쪽에 보면 7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택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 우리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쪽 8번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그래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봤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300쪽에 가시면 제4절은 이제 재산산분법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외울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별로 없다. 그런데 섭섭하니까 한 번만 더 하자. 뭐까지 거. 자, 재산산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자산을 한 군데 몽땅 투자하자고요, 나눠서 하자고요, 나눠서. 아니 근데 예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한다. 이유는 뭐냐? 자산의 성격 때문이다. 근데 수익성의 관점에서 예금은 돈이 안 되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 수익이 있죠. 안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금이야 뭐 안전하죠. 뭐 이게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주식은 위험자산이죠. 부동산이야 안전자산이죠. 그다음에 환금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금은 이거 자체가 돈이니까 돈으로 바꿀 것도 없어. 그냥 찾으면 돼요. 환금성이 가장 높고 주식이야 뭐 원하면 언제든 팔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동산은 환금성이 높다고요?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각각 자산들마다 단점들이 하나씩 있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여기다 몽땅 투자하면 돈이 안 돼서 문제고 여기다 몽땅 투자하면 막상 팔려고 할 때 안 팔리다 보니까 손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요? 나눠 투자하자고요? 나눠서. 아니면 여기다 몽땅 주식에다 몽땅 투자하면 깡통이 될 수도 있다. 깡통. 깡통이라는 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은 제로가 안 돼요. 땅은 둘 다 가격은 내려갈 수 있는데 땅은 내려가도 땅은 남아있어. 땅은. 그런데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남아있어요. 어차피 권리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참으로 깝깝하죠. 근데 친구랑 저는 자주 봤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저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후회해요. 뭐 큰 것도 해보고 작은 것도 해봤는데 할 때마다 후회.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친구 의상이. 안 그러려면 서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서로 내가 손해를 봐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내가 손해 본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친구랑 의상할 일까지는 없는데 안 되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뭐 예컨대 1억 투자했어. 1억. 그러면은 이제 둘 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주주지, 주주. 그런데 망하면은 꼭 대표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본전을 줘야지 그러더라. 그 주주의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채권과 주식을 구별을 못 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하고 투자하면 안 돼.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너무 채권자라고, 망할 때는 채권자 행세를 해요. 본전 달라고. 돈 잘 될 때는, 야, 너 혼자 먹을래? 나눠 먹어야지. 그때는 또 주주로 행동을 해. 뭐야, 이거 일관성 없게. 채권자로 행동했으면 계속 그냥 이자만 받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깡통이 될 때도 있다, 재료가 될 때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걸 감수하는 게 주식이에요. 투자라는 게. 그래서 결국 위험하니까 몽땅 몰빵 투자하면 안 되고 나눠서 투자해라. 자산산분법이란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그렇죠. 고전적인 분산 투자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산3분법은 여러분 가로 1번 재산3분법은 부동산, 주식, 증권, 예금 중 어느 한 가지만 집중 투자하지 않고 세 군데 분산 투자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01쪽에 가면 맨 밑에 재산3분법에 적용 그랬는데 가로 1번 단순히 내가 가진 돈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산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적 포트폴리오가 얼마든지 있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산3분법은요. 대단히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여러분 또 뭐 주제가 끝났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뭐.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뭐 이야기 드릴게요.